네, 이상학 교수님, 서상호 교수님, 그리고 정준영 담당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전 세계 시스템 대사공학 분야를 선도하고 계신 이상엽 카이스트 특훈 교수님께서 직접 모더레이터 역할을 해주시면서 연사님들과 또 관객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요. 연사님들께 질문이 있으시다면 가지고 계신 비표 뒷면의 바코드를 통해 SBS 그랜드 퀘스트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고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엽 카이스트 특훈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랜드캐스트 질문이 미생물 세포 공장이 과연 기존 석유화학 기반 산업 구조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거였거든요. 우리 과학계의 든든한 신진과학자이신 서상호 교수, 그리고 또 실제로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업계 최전선에서 기술 개발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준영 담당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석유화학 공정을 미생물 세포 공장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쯤할까요? 어떨까요? 우리 서상호 교수님부터. 예,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상혁 교수님도 그렇고 정준영 담당님도 그렇고 미생물 세포 공장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석유화학 공정 전체를 미생물 세포 공장이 대체하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그러면 괜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랜드 캐스트 자료에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그동안에 버려지고 있던 온실가스 혹은 환경 문제가 되고 있던 온실가스를 전환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와 화학이 어떻게 하이브리드로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내서 원료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정이 기존에 존재하는 인프라와 잘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미생물 세포 공장이 기존의 석유화학 공정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계 생각은 그렇고요. 우리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답 전에 저는 20년 전에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이상혁 교수님의 그런 학회에서 톡을 듣고 이제 꿈을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수님도 먼저 한번 답을 주시면 제가 그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가능하다고 보시고, 저도 사실 지금 전통적으로 당을 사용하는 발효를 통해서는 여러 차례 프로젝트를 돌려봤더니 결국은 그러니까 기존의 밸류체인을 대체할 만큼, 전부 대체할 만큼의 어떤 혁신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성공할 수 있겠냐라고 초대를 주셨으면 제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가스 발효 말씀을 주셨으니까 가스 발효처럼 아예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끝단까지의 밸류체인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쉐이핑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한다면 저는 이상혁 교수님의 답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건 다 셋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좋은 바이오 제조가 참 좋은데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이때까지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요거는 거꾸로 우리 정 박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처음에 저도 이제 공부를 했을 때는 당연히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다 바이오로 생산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현실에 나와 보니까 되게 냉혹하더라고요. 첫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 이전에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업이라는 게 돈이 돌아가려면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장이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기술이 정말 굉장하니까 인정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뛰어들어 보니 그런 가치에 대한 인정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가 한 20년 전쯤에는 바이오 프리미엄을 되게 입에 달고 살았어요. 당연히 바이오로 만들면 석유화학보다 더 좋다. 이미지상, 실제 임팩트상.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제품별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나 아미노산은 과거의 화학적인 방법이나 추출로 하던 것들 발효가 이겼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99% 90%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커머더티, 오늘의 숙제기도 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범용성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화학이 워낙 수백 년간 최적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깨트리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 교수님께는 좀 딴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왜 데이빗 베이커 그룹도 그렇고 또 구글도 그렇고 알파폴드, 로제타 폴드 가지고 노벨상도 받아서 단백질을 실제로 AI로 구조를 예측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효소를 디자인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도 우리 발표하면서도 공유를 했었지만 이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효소는 턴오버 넘버가 너무 낮아요. 효율이 너무 낮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AI 기반으로 효소를 개량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재 스테이터스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술이 정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또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은 요새 같은 시대에는 이제 유전자 서열 혹은 아미노산 서열만 알게 되면은 단백질의 구조 예측이 가능하고 이상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아예 그냥 간단한 단백질뿐만 아니라 화학 반응, 생화학 반응을 매개할 수 있는 효소까지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그랜드 캐스트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온실가스를 고정화하는 효소조차도 저희가 개량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아예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서열을 갖는 그런 고정화 효소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크게 꿔야 되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배? 네. 10만 배? 만배 이상 해야겠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혹은 메탄 이러면 탄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C1 화학물이라 부릅니다. 이 C1 화학물을 활용하는 대사회로를 C1 대사회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C1 대사회로를 가진 미생물인데 무지하게 늦게 자라고 도저히 우리가 쓸 수 없는 거를 하나를 공장으로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대장균과 같이 우리가 생명공학자들이 막 얼마든지 디자인해서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있는데 C1 대사는 없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방법이 C1 균주를 대사공학을 통해서 뭘 만들게 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장균 같은 거에 C1 대사를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1번, 2번이 있는데 뭘 써야 됩니까? 둘 다 써야 됩니까? 자, 이거 서 교수님부터. 정말 어려운 질문들만 골라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면접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위할 때 한 15년 정도 전쯤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모델 미생물, 대장균 같은 걸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15년간 정말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기존의 야생에서 C1 화합물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조차 개량할 수 있는 기술들 발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됐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모델 미생물처럼 빨리빨리 개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15년 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두 가지 방향을 사실은 다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자연계에서 기존의 C1 가스를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고 특히 가스라는 측면에서는 모델 미생물의 이 가스를 잘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사 경로를 도입하는 게 어쩌면 기술적 허들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은 답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이제 학교 생각이고요. 회사에서는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네. 둘 다 못합니다. 회사는 오늘 그만큼 안 줘요. 그래도 그 중에 고르자면?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1번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2번이 되겠다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요. 서 교수님도 뭐 턱중에 언급하셨지만 결국은 파운드리가 도입되면서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저희들이 좋은 것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고 설계해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겼어요. 능력이 생긴 거죠. 되게 쉬운 예시로 서 교수님은 지금 학생들이랑 좀 더 실험을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제일 잘 만드는 친구가 일주일에 균주 몇 개 만드나요? 글쎄 한 10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10개? 파운드리를 투자해서 만들게 되면 걔가 한 10,0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과거처럼 물론 이렇다고 해서 사람보다 기계가 좋으니까 기계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분명히 되게 인사이트 있는 연구자들은 그런 기계의 어떤 양적인 노력을 능가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두 번째 것이 불가능했던 게 괜찮을 골라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은 계속 고민을 하고 레이버스한 부분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좋은 툴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업계는 늦게 자라면 돈을 많이 들여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상학 교수님 최근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고 거기서 좋은 거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잘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이산화탄소로부터 뭘 만드는 건데 미생물 세포 공장이 가운데 있고요. 자,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탄소를 포집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탄소 포집한 걸 갖다가 미생물을 통해서 탄소 1개짜리를 2개나 3개짜리로 끝내는 게 아니고 6개, 7개 등 우리 원하는 걸 만드는 거. 그다음에 가스를 갖다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런 에너지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용화 관점에서, 이건 정 박사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다 중요하겠죠 또. 그런데 그 중에도 어느 것이 현재 상용화에 가장 집중 육성이 필요할까요? 일단 첫 번째 탄소 포집과 세 번째 가스 발효 공정은 사실 미생물 세포 공장만 쓰지 않아요. 다른 산업들도, 다른 산업 도메인도 쓸 수 있고요. 발효 산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투자 자체 시작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자들, 글로벌 석학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탄소가 하나인데 얘를 연결시켜 가지고 만들 때는 상당히 많은 미생물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미생물의 모든 생물의 존재 이유는 번식이거든요. 근데 걔네한테 너는 번식보다는 이쪽에 집중해야 되라고 계속 푸시를 준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저는 풀린다 한다면 이건 정말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선행돼야지만 기업은 움직일 마음이 생길 것 같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진지한 대화에 제가 한번 껴봐도 될까요? 아유, 물론이죠. 예.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이상엽 특훈 교수님께서는 시스템 대사공학 창시자시고, 또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과학자 중 노벨상에 가장 근접해 계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계속 하시죠. 네. 네, 그렇다면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과 비교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인재죠. 인재. 인재의 질이,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을 31년 동안 지도를 해봤지만, 정말로 이 훌륭한 학생들이 어떤 문제만 좋은 거가 주어지면, 그게 이제 그랜드 퀘스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지만, 정말로 창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치하고 비전만 계속 우리가 줄 수 있다면 우리 인재들의 전체 능력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 저는 그게 원동력이라 봅니다. 혁신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정책이나 사회에서의 그 서포트 시스템의 가동을 그렇게 해야 된다 보고요. 네. 저도 질문을 하나 좀. 예, 제가 모더레이터 아닌가요 원래? 예, 지금 미생물을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네네.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네. 반대로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미생물로 이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네. 연구는 좀 역시 어떨까요?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네요.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 7년 전쯤에 PETAs라고, 이제 효소, 이 효소라는 거는 이름을 붙일 때 끝에 ASE를 붙입니다. AIDS. 그래서 우리가 리파제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소화제에 들어가는 거. 그런 AS가 들어가는데, PET란 페트병, 이걸 분해하는 미생물이 나오면서 걔가 내놓는 효소 이름을 PETAs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거의 구조를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정 박사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경북대에 있는 연구팀하고 저희하고 크리스탈 구조를 밝혀가지고 그 기적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 나일론을 분해하는 효소도 이제 발견이 됐고, 그거를 또 한 50배 정도 빠르게 분해하는 효소도 만들었고, 그래서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바이오 방법으로만 분해하면 경제성이 안 나오고요. 물리, 화학, 생물학적 방법을 총동원해서 했더니 몇 개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게 나오더라라는 게 현재까지의 가능성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객석에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현장 질문 받고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질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온실가스 변환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면서 새로운 온실가스가 발생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나요? 물론 나옵니다. 나오는데 들어간 양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것의 상당수가 균이 자라는 데 쓰였고, 균이 뭘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드는 데 쓰였기 때문에 나가는 양은 확실히 적은데요. 그 다음에 얘를 발효를 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나 이런 것도 다 카운트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라이프 사이클 어널리시스를 보통 해보면, 바이오로 가는 것이 프로덕트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지만 확실히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화학 공장을 미생물 세포 내에 넣기 때문에 이 설비가 간단해지고 또 이에 따라 소형화나 이동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뭐 회사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미생물 세포 공장,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화학 공장 여수 석유화학 단지나 이런 데를 가보면 여천 석유화학 단지 버스 타고 막 30분 1시간씩 돌 정도로 크잖아요. 유닛들이. 근데 그거를 여기는 미생물 한 마리에다 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계속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장치는 간단해지는데 그거의 장점은 굉장히 플렉서블하다. 여기에는 A 생산, 여기는 B 생산. 단점은 크게 막 석유화학처럼 많이 한꺼번에 똑같은 걸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점이 좀 이렇게 응용될 수는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수동적으로 주입받는 포집기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옮겨 다니는 포집기를 좀 용이하게 만든다든지. 네, 그거는 이제 바이오를 벗어나긴 해서 저만 얘기하기 그래서 그런데. 네. 일단은 그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가스 발효는 사실상 굉장히 이제 이산화탄소가 농축되고 응축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 중에 있는 CO2 농도라 한다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그 기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CO2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히 좀 더 낫겠죠. 하지만 이제 공장이 됐든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다양한 탄소 배출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원에서는 1차적으로 현재 기술은 좀 더 모은 상태에서 전환시켜야 되는 게 현재 기술의 한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철소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멘트업이거든요. 그런데 옆에다 이걸 붙여서 거기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원료로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고 이산화탄소 뭐 우리 기후 위기를 주는 거는 이 그냥 대기 중에 있는 거니까 이 소위 대기 중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농축하는, 즉 그걸 우리가 다이렉트 에어 캡처, 그래서 DAC 공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기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원하는 위치 아무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경제성을 조금 더 높이겠다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곳, 즉 제철소 옆이라든가 시멘트 공장 옆에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네, 제가 오늘 질문을 한 개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산화탄소 원료로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또 바이오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미생물 세포 공장의 개발이 핵심이고 또 그를 위한 핵심 기술이 대사공학과 합성생물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사공학과 합성생물학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길 바라시나요? 네, 뭐 일단은 목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인류에 도움이 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과 공정 개발에만 쓰여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미래에 바뀔 건가를 예측을 해보면 아까 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 파운드리 같이 AI와 로봇가 결합이 돼서 정말로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이런 미생물 세포 공장을 최적화할 수 있고 그 최적화한 걸로 가장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제품군들을 플라스틱 포함해서 만들므로써 일단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똑같은 공정을 우리 사람을 살리는 데도 씁니다.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먹는 음식도 지금이야 우리가 풍부하게 먹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기후위기가 이렇게 되면 당장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뭐 산불 나니까 송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먹거리에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사공학과 합성생물학의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먹거리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인류 생존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강연과 토론을 듣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학계와 업계의 각각 과학자님들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